해주시죠. 시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종로문화재단에 지금 몸담고 있지만은 사실 직업적인 정체성은 적는 사람. 그러니까 적을기 놈자, 적을 놈입니다. 적는 놈. 여기 저기 현직 기자도 계셔서 죄송하지만 적는 게 제 본분이고, 저는 중앙일보 때 6.25 60주년 해갖고 중앙일보에서 백선엽 장군님을 인터뷰를 해갖고 내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 6.25와 대한민국이라는 6.25 전쟁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 1년 2개월 정도 연재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당시 전무 후보였던 대형 연재였고, 제가 뭐 기자로서 성공을 따지자면 전 이 연재가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모셨어요. 모셨다라는 말이 뭐 같이 모시고 수발을 들었다는 뜻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장군님이 많이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도 이제 대접하면서 나머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제가 사실은 저 장군님 뭐 어떻게 개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장군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개념은 좀 생겼어요. 특히 저는 장군님한테 많이 속았습니다. 장군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다 끌어내려고 기자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장군님은 철저하게 험구를 피하셨습니다. 이거 어느 동료 같은 장군 내지는 뭐 지휘관 이런 쪽 얘기가 나올 때 만약에 그 내용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 후에 한참 지난 뒤에 저한테 살짝 힌트를 해주시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아 장군님한테 연재물에 또 넣지를 못했구나, 제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 드리는 자료는 1984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분을 장군님을 최초로, 그 당시에는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 증언록을, 장군님 증언록입니다. 증언록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 나왔는데, 장군님이 평소에 말씀 안 해주시던 내용이 이 84년 증언록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교감을 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좀 수정이 됐을 때 다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번에 또 장군님한테 속았다라는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말씀 안 해주신 내용이 여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장군님이 승승장구했던 뭐 전승의 장군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곡절들이 많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철저하게 모시고 열심히 싸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전쟁 초기부터 중반까지 장군님을 잘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이제 휴전회담 참가할 때, 요 말은 처음 이 증언록에서 84년 증언록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휴전회담 나는 반댈세,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님이 그러면 어떻게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미군이 주도하는 전쟁이니까 참관해보게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정일권이 있었으면 정일권을 보내지. 이런 내용은 사실 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백선엽 장군님이 처음부터 유명했던 장군은 아니었고요. 더구나 일반인 시선, 그리고 우리가 정부 중심에서 백선엽이라는 인물을 인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전쟁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이제 개념을 잡아서 이번 술대회 전체적인 주제로 올렸었는데, 철학은 결국은 이 싸움에서, 아주 격렬하게 붙는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싸우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모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백선엽 장군님은 굉장히 진지한 노력을 했던 분이고 전쟁을 사색했던 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색을 해서 끊임없이 사색을 하면서 전쟁을 단순하게 물리적인 충돌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단순한 회고보다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탐색이 있었고, 거기서 저는 백선엽 장군님의 개인적인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침묵과 인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어떤 자기 본분을 지키고 하실 말씀과 안 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는 침묵, 그리고 끊임없이 백선엽 장군님 평소에 이제 접하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온화하고 굉장히 겸손한 이런 품성이지만은 상당히 내부에는
큰 다혈질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고요. 특히 동생인 백인엽 장군 못지않은 대단한 어떤 내부적인 활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거를 더 높은 수준의 무게로 눌렀던, 그러니까 인내라는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장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의 어떤 전쟁 기록에서 처음 눈에 띄는 거는, 전 사실은 저 대학에서 중문학을 해갖고 중국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특히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할 때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1949년 10월 1일 중국 대륙이 적화, 공산화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천안문에서 모택동이 중국 인민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연설을 하지만은 그 뒤에 벌어진 8개월 뒤에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한반도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절박함에 있어서는 좀 중국 공산화의 적화가 과연 우리 한반도 전쟁에 무슨 이유가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이제 의심할 것 같지만은, 저는 상당히 절박한 공산화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마지막 대한민국 한반도 남부가 유일하게 적색이 안 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개전 초반에 수도 없이 밀려갖고 낙동강 전선에서 겨우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 민주라는 어떤 가치 체계가 간당간당하게 숨쉬고 있던 시점이 바로 그때 절박하게 벌어진 전투가 다부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부동,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설명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많이 알려졌는데 개요로 말씀드리자면은 최종의 북한군 3개 사단이 8월 초순부터 낙동강 전선의 X축인 미군의 방어선, 그리고 Y축인 국군의 방어선, 그 접점이었던 구미 외관 지역을 통해 갖고 3개 정예사단이, 최정예사단이 내려오는 거였죠. 그때 백선엽 1사단은 임진강에서 후퇴를 할 때 인도교가 끊기고 한강교가 끊기면서 중장비를 제대로 못 건지고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이상을 쫓겨 내려오면서 유랑사단이라고 흔히 장군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도 유랑극단처럼 사단이 유랑했던 그 경험들을 아주 통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월 초순에 구미 외관 지역의 다부동 일대 포진하면서 최정예 3개 북한 김일성 사단이 내려오고 그 점을 뚫었습니다. 그 점이 가장 경부 축에서 가장 핵심 요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무명의 백선엽 사단장이 거기서 처절한 전투를 벌이는 과정, 이게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약 10일 정도의 아주 급박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면서 백 장군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는데 700에서 800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00에서 800이 바로 사상자의 숫자였습니다. 1사단은 10,000명이 안 되는 병력이었는데 거기서 하루에 700에서 800 사상자가 나오는 이 아주 참열한 과정에서 매일 아침 전투 브리핑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부대문을 나설 때 그 당시에 가산하고 303고지 일대에서 끌고 내려온 시신들이 부대 앞에 쌓였는데 이게 8월 더위에 쌓이지가 않더랍니다. 시신이 쌓이지가 않고 물러서 내려오는, 그래서 그 참혹한 광경을 장군님이 사단 출입할 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을 많이 쳐다보셨다고 그래요.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이라는 무명이었습니다. 사실 백선엽 장군은 평양 강서 출신이시고 20년생입니다. 월남에 갖고 내려와서 사실은 거기서 특별한 연구 없이 초기 부산 오연대에서 2년 2개월을 그냥 붙어 계셨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우리 주요 지휘관들은 1사단, 태릉, 그리고 뭐 춘천, 대전, 그리고 전북 이런 쪽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굉장히 빨리 임기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백선엽 장군님은 2년 2개월을 거기서 꼬박 지키면서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미군 위관 2명과 함께 방을 쓰면서 영어를 배우셨고, 전투교범, 미군의 전투교범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자 같은 걸 구해갖고 미군들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사전 찾아가면서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다부동까지 왔고요. 무명이었지만은
백선엽 장군님이 우리 저 유족분들한테 남긴 사진 이렇게 첩을 보면 한 880몇 장이 있는데요. 그 사진 첫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다부동입니다. 다부동 끝나고 직후입니다. 직후에서 이름을 얻으시고 성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름을 얻은 거기서 로튼 콜린스 미 육군 참모총장도 찾아오고, 우리 저 국방부 장관 신성모 장관도 찾아오고, 우리 저 정일권 참모총장도 찾아오고, 그때부터 백선엽 장군에 관한 사진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의 특징이라고 우선 그 전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우리 한반도 전쟁에서 승전을 얘기할 수 있는 승리,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건 저는 사실은 경부 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도 말씀을 하셨고, 인구가 제일 많고 교통 축선이 제일 발달한다. 그리고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개성 서울로 내려오는 이 선에 있어서, 이 선이 사실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여기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리를 선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백선엽 장군이 초기에 대규모 기동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 서부 축선에서 계속 활약을 하셨었죠. 그래서 다부동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 날 벌어지고, 그거에 따른 링크업 작전이 계속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사에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지만은 다부동에서 803으로 이동했던 백선엽 1사단이 한 14km 전면을 뚫습니다. 근데 이건 1사단이 아주 정말 대단한 사단이어가지고 뚫은 건 아니고, 그 뒤에 미 1군단 포병 전력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어쨌거든 전과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전과 중에 하나가 거기서 14km 전면을 뚫고 북한군의 그 낙동강 전선을 와해시키는 어떤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선엽 1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미 8군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링크업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인천 상륙 작전은 여기 기라성 우리 저 대단한 장군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인천 상륙 작전이 만약에 링크업이 부족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상륙 부대가 굉장히 위험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인민군은 많이 와해된 상태였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님 그 기록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공과를, 특히 공을 많이 따질 때 두드러지지 않게 이렇게 평가를 크게 못 받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중공군과의 조우전, 그 다음에 전면적인 크리스마스 공세, 유엔군은 크리스마스 공세였고 중공군은 2차 공세였습니다. 2차 공세에서 사실 3차 공세까지 내려오는 서울 뺏긴 일사후퇴 작전이죠. 일사후퇴, 거기서 사실 미 8군 서부전선을 담당했던 미 8군의 축은 1군단이었습니다. 프랭크 밀번이 끌고 있는 1군단이었는데, 이 1군단이 자칫 서부전선에서 와해될 가능성이 컸었던 작전이 그 당시 중공군 2차 공세, 우리 크리스마스 공세입니다. 그때 동부 쪽에 있던 7, 8사단이 무너지고 터키 여단이 무너지면서 사실 중공군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후방을 거의 에워싸는 식의 어떤 아주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발빠르게 미 1군단 프랭크 밀번 군단장한테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 다 전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갖고 철수 건의를 해갖고 그게 성사가 돼갖고 미 1군단 전체 병력 중에서 미 2사단의 2개 연대가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병력이 뒤로 빠지면서 일사후퇴까지 서울까지 내줬지만, 어쨌거나 미 1군단 병력이 그대로 건재하면서 차후에 벌어지는 전쟁을 계속 이겨나갈 수 있었죠. 만약에 그때 1군단이 무너졌으면 미 8군 전체가 사실은 특별한 전투력으로 그 후속적인 전투를 계속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나아가는 것 못지않게 물러서는 것도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진퇴에 관한 어떤 그리고 나아가고 물러서 진퇴에 관한 복잡한 사고가 그 당시에 성사가 됐었고, 그게 미 8군의 전체적인 병력 건재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백선 아까도 지금 나오셨지만 우리 노인숙 여사님께서 상당히 장군님을 원망하실 거예요. 백선엽 장군님이 사실 개전 초에 집을 박차고 나가고 1사단 전면으로 들어가서 지휘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보병학교, 고급 군관학교 훈련을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갖고 사실은 사단장에 복귀할 의무 자체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나가셨고 그 뒤에 사모님을 만나시는 게 10개월 뒤입니다. 그 군단장으로 승진을 명을 받아갖고 임시 경무대가 있던 부산으로 내려가서 백선엽 장군이 보직 신고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첫 마디가 자네가 인엽이 동생인가 형인가 이렇게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뇌리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대전으로 서울을 내주고 이렇게 내려오실 때 대전에서 사열 열병식을 했던 17견대 연대장 백인엽 장군에 대한 그 인상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백선엽이라는 인물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선엽 당신 자네는 인엽이 동생인가 형인가 이러면서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섭섭했겠죠. 네? 대통령께서 이제 다우동전도 잘 모르시고 어쨌든 후일담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 1군 단장으로 강릉 쪽 삼척 일대 이제 진주했을 때 부임했을 때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1군단 본부가 강릉 법원에 있었답니다. 강릉 시내. 근데 이제 상당히 좀 군기가 흐트러지고 상당히 좀 해이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백선엽 장군께서 처음 조치한 게 이걸 삼척에 있는 해변의 모래사장으로 텐트를 치고 옮기라 해갖고 상당히 원망을 들었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전쟁 철학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적 앞에 우리는 가야 된다. 적 앞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긴장하고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군 단장 때 호병 화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갖고요. 그 당시에 태평양 함대, 7함대, 5 순양 함대에 있던 알레이 버크라고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 했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바로 진급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알레이 버크가 그때 5 순양 함대장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때 알레이 버크랑 계속 교섭을 아주 면밀하게 해갖고 호병 화력을 동해안 쪽으로 계속 집중시키면서 근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함포가 있다고 함포를 쏜다고 그래갖고 그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긴밀하게 협동 작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군님 그 당시에 보면 고성 위까지 계속 전선을 북상시켰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전회담 대표로 나가셨고요. 이 당시에 이제 백선엽 장군께서 휴전회담 대표로 나가는 거는 그 당시에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공이 컸습니다. 벤플리트는 동해안에서 작전을 하는 백선엽을 보고 굉장히 지금 그 이후부터는 백선엽 장군의 아주 견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에 추천을 했고 휴전회담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노여움을 많이 받고서로도 어쨌거나 휴전회담에 나아간 기록이 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방대한 기록, 백 장군께서 거의 기록을 안 남기시는데 이 휴전회담 대표에 참여를 하셔갖고 남긴 기록이 필사본이 있습니다. 유족분들한테 가 있는데 처음에 그걸 한자로 써갖고 상당히 많이 해독하는데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굉장히 귀중한 일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돋보이는 게 지리산 일대 빨치산 토벌작전이에요. 이거는 2개 사단 그리고 경찰병력 2개 사단 그리고 거의 군단 이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이뇨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백야사라는 이름을 붙이죠. 타스크포스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백야사라는 이름을 처음 한국인 이름을 처음 부여하는 백야사를 출범시켜갖고 여기서 전라선하 호남선하고 경부선 일대를 뒤흔들던 빨치산을 아주 철저하게 토벌을 했죠. 이 유명한 이현상이라는 남부군 사령관도 이 토벌작전 끝에 그 당시는 아닙니다만 그 뒤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 2군단 재창설이 있어요. 국군 2군단은
북진하던 그 중공군과의 조우전에서 제일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의 제2군단이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포병 전력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출범을 합니다. 이것도 지리산 토벌 작전이 끝난 뒤에 램플리트가 백선엽 장군님한테 맡기죠. 그래서 이걸 가감없이 조율을 했고, 그리고 미군의 철저한 시스템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상당히 놀라운 성과라고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 지금은 적극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첫 취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몇 개월 뒤에 우리나라 사성장군, 첫 사성장군으로 백선엽 장군께서 취임을 하시죠. 이게 백선엽 장군을 보통 보면은 미군이 돕지 않았으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미군이 도왔으면 나도 너 당신만큼 큰 전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가 좀 틀렸습니다. 미군이 왜 당신을 믿느냐의 그 어떤 기본 전제가 그거는 물음이 틀린 거죠. 그거는 미군이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이제 다부동 전투에서 벌어진 그 27년대 마이크 헬리스 대령이죠. 나중에 미 8군 사령관으로 옵니다. 이 사람은 저 노르망디 작전에 참여했던 역전의 장군인데, 이 마이크 헬리스와 백선엽 장군의 어떤 그 돈독한 교훈은 전후에도 계속 이어지죠. 마이크 헬리스 장군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상륙한, 한국에 상륙해갖고 가장 눈여겨 굉장히 조심했던 거는 어느 한국 지휘관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휘관이냐를 가려내는 거였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서 정황으로 볼 때 미군이 가장 조심했던 거는 8개월 전에 전 큰 대륙을 상실했던, 군원을 엄청 넣어줬지만은 적화됐던 중국, 동양인 부대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국민당 군대였죠. 국민당 군대. 그래서 이 8개월 뒤에 올라오면서 한국에 대해서 똑같은 조바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적만 갖고도 좀 시간이 다가가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휴전 직전에 7월 27일이 휴전 조일입니다. 휴전 조인일인데 10여일 전에 춘천 북방 금성 돌출부라는 우리 전선에서 30만의 중공군 병력이 내려옵니다. 이때 화천저수지를 강탈하고서 휴전을 자기네 승전이라고 선언할 준비를 갖고 내려오는데, 역시 여기서 이군단장 정일권 장군께서 그때 이제 이 지휘권이 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 대장이 육군본부 대구에서 출발해가고 급히 이쪽으로 가서 전선 지휘를 합니다. 이 대목은 우리 전사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회고록, 특히 로튼 콜린스라는 미 육군 참모총장의 회고록에 이 전투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휴전 뒤에 동양 최초의 야전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동양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만한 군력과 화력을 갖추고서 제대로 된 시스템.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그 전투사단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휴전선 155마일 서부 일부 지역을 뺀 전체 어떤 그 휴전선을 방어할 수 있는 단독 방어 능력이 여기서 갖춰집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 이런 공로를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 현대화, 국군의 현대화랑 궤를 같이 했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가고요. 백선엽의 리더십은 그냥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모총장이 된 첫 사건 중에 하나가 정양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양원 사건이 이제 부산 초량역하고 부산역 사이를 상위 용사들이 가득 메운 다음에 우리 처우 개선하라고 아주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이때 아무도 막질 못해가지고 백선엽 장군한테, 참모총장한테 국방부 장관이 비급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가서 가보게 했을 때 백선엽 장군이 연단에 올라가고 나 참모총장 백선엽이 올시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분위기가 확 이렇게 다운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19명 대표가 나오길래 그 중에 한 명한테 자네 나 알지? 그랬더니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지 우리가? 그랬더니 저기 담배 주셨잖아요.
고지에서 저한테 한 담배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그럼 좀 우리 잘해보자 해갖고 알겠습니다 해갖고 그냥 수습이 잘 됐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이 계속 뛰어다니는 분이에요. 현장에 계속 있었고 동고동락하면서 혼자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고급 지휘관으로서 누리고자 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백선엽 장군께서 이제 인터뷰하실 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영웅이 누구였느냐? 그때 이제 인상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기절해서 좀 약간 포장해서 썼습니다. 내 손가락을 보고 쫓아나간 내 병사들이 진짜 영웅이다. 왜요? 그 사람들 누리지도 못했잖아. 나는 많이 누렸는데 그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장군님이 가지셨던 생각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알레이 버크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1953년 5월달에 극비리는 아니지만 돌연 아주 갑작스레 방미를 합니다. 육군 총장으로서. 그때 새벽 3시에 와갖고 새벽 3시까지 와서 호텔에서 묵던 사람이 알레이 버크고, 알레이 버크가 당신 그냥 가지 말아라.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한미 동맹이라는 큰 카테고리 틀이 있으니까 이걸 아이젠하워를 면담을 해갖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는 장면. 그리고 평양 입성 때 국군 1사단, 백선엽 1사단이 가장 먼저 성교리에 입성을 하죠. 그때 같이 선두 경쟁에서 백선엽 1사단을 추종했던 미 6 전차대대 병사들이 그 플래카드를 걸고 15분이나 30분 정도 뒤에 들어오는 미 1기병사단, 1기병사단하고 미 한국군 1사단하고 경쟁하면서 1사단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 저 축하한다. 평양 왔구나. 우리 축하하는 주체는 우리 1사단, 국군 1사단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플래카드를 걸었대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이 가셔갖고 야 이거는 같은 미군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상당히 화를 낼 텐데 그랬더니 오히려 미 전차대대 요원들이 부대원들이 무슨 소리냐. 이 팀플레이다. 팀플레이에서 우리는 팀이 한국군연 1사단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걸 자랑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이 이 대목을 보고 미군은 대단히 위대한 국가의 군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뭘 느끼셨냐? 백선엽 장군님이 경험한 동맹이라는 건 사실 이전에 조선이 망가지기 전에 아마 중국이었을 겁니다. 중국의 조공체계라든가 기미 이런 식의 체제는 존비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왕조의 이익을 우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누가 높냐, 누가 낮으냐라는 존비를 따지는 위계의 어떤 동맹이었는데 미군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가치가 우선일 때는 가치로서 묶일 수 있다는 이 동맹의 가능성을 여기서 크게 확인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였고 위대한 군대였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자주 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영종 박사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저도 기자 생활을 이제 현장에서 했는데 기자가 이제 제일 힘을 발휘할 때는 국장이든 사장이든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건 내가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거기에는 사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분이 더군다나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처음 제가 백선엽 이 이름을 접한 거는 꽤 어릴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 6.25 때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강릉 사범을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대구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대구까지 걸어서 피난을 갔다 뭐 이런 이제 피난 스토리를 얘기하시면서 그 끝물에 보면 내가 백선엽 장군 비서실에서 잠깐 근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백선엽 장군이라는 이름 정도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하던 2009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 그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이제 그 청사를 자그마하지만 마련해서 이렇게 개관식을 하는데 많이 추웠습니다. 1월 29일이니까 당연히 추웠죠. 그런데 야외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백장군님께서 이제 그 다 도열을 해 있는데 이제 그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니까 연로에서 이제 유심히 봤는데 이분이 차에서 내리시는데 외투를 다 입고 차를 타고 오셨는데 내리시면서 외투를 오히려 다 그 야외 나오시면서 다 벗어놓고 머플러도 다 벗어놓고 그 양복만 딱 입고 이렇게 서가지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연세가 이제 89대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꼿꼿하게 쓰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그 직전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그 옛날에 하와이 신원 조사소라 그랬던 그게 이제 JPEG으로 지금 사령부로 바뀌었는데 거기를 직접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유해 발굴을 위해서 미군이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Until They Are Home 그래가지고 발굴하는 걸 보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유해 발굴에 드디어 늦었지만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상황인데 아마도 저 노 장군은 자신이 당신께서 그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이런 부하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저러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셨어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가면 용산에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갔는데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90 되신 연세이신데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시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정말 뭐 스테이크랑 해가지고 접시에 크게 저보다도 한 두세 배를 드시는 거 보고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많은 미군 장교들이 그 식사를 하시기 힘들 정도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제네럴백 하는데 결국 그때 제가 그 미군 장교들이 하던 그 말과 행동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우리 유광종 대표께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중에 책으로 내실 때 책 제목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백선엽 장군의 생애와 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뭐 이게 너무 길잖아요.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 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제네럴 백으로 하세요. 그게 제일 그분을 표현하는 간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그때 기억을 가지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 발제문도 다시 읽어보면서 좀 추억을 하고 각오를 다지는 이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의 힘인 것 같습니다. 유광종 대표도 이제 그냥 보통 그냥 한 분의 기자였어요. 그냥 기자였는데 이 사실은 그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중앙일보의 그 연재 시리즈를 기자들이 맡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한번 맡으면 자기가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그냥 그 맡은 분의 얘기를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보통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가서 말씀을 듣고 체록을 하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또 다음번 인터뷰를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자료나 공부를 그걸 직접 겪은 분하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니까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묵묵히 이제 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보통의 기자들은 그렇게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재가 끝나면 그냥 털어버립니다. 내가 신문에 뭐 기록 남겼으니까 다 했지. 근데 이제 유광종 대표는 그 기록을 다시 본인이 집대성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아마 오늘 우리가 백선엽 장군님의 업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그분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또 더
계승할 수 있는 이런 하는 것도 이 기록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드리면은 백선엽 장군님보다 오늘 저 유광종 대표를 잘못하면 찬양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백선엽 장군님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영웅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인데 그럼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기억을 하는데 15년 전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을 특정 세력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이랬던 게 저는 그게 우리 사회가 이제 영웅을 잃어버린 시대로 가는 어떤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데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또 종교계 어떤 우더른 같은 뭐 성철 스님이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을 이제 먹칠하고 끌어내리고 그 대신 다른 자기들만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이 우리가 어떤 색깔인지는 뭐 구국의 영웅, 군대에서 참 군인의 길을 걸었던 이런 영웅들을 끌어내리고 이러는 거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쟁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그 속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점의 기준이나 판단을 가지고 재단하고 심판하는 데서 저는 비극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6.25고 베트남전이고 천안함 폭침도발이고 연평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 또 그분의 존재했던 그분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추념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